왜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그게 거기 있으니까요. 1923년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조지 말로리라는 탐험가가 했던 등산계의 명언이 있습니다. 등산이란 것은 그야말로 산에 오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에 오르는 이유는 가지각색인데 그냥 산에 오르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 다이어트나 체력 단련을 위한 운동으로 생각하는 사람, 정상에 올라갔을 때 정복감을 느끼거나 경치를 보고 감동을 받는 사람, 아니면 다 끝나고 하산할 때 상쾌함을 느끼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등산이 다 끝나고 땀을 제대로 뺐으니 고기를 구워 먹거나 소주 한잔 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 등등 수많은 이유와 사연,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것을 느끼고 오는 것이 등산의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적으로 드물게 생활체육으로서의 등산이 활성화된 나라인데요. 그 이유로는 전국 어디에 가도 동네 뒷산이 지천에 널려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화북지방,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 러시아 서부, 프랑스 거의 전 국토에는 반경 몇백 킬로미터 거리에 산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러시아 남부나 동부, 캐나다나 남미 일부 지역처럼 산이 너무 높고 험난해서 사람이 함부로 올랐다가 목숨이 위험해지는 산맥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 중에도 산이 많은 나라 사람이나 산이 거의 없는 나라 사람이나 산에 대한 이미지가 일단 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한국의 등산 코스를 보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의 유명 등산 코스 혹은 동네 뒷산들은 대부분 낮기 때문에 가볍게 오르기가 아주 좋고요. 거기에 완만하기까지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운동 삼아 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노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등산이라는 이미지가 꽤 많은 외국에서는 멀고 험난하고 춥고 위험하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외국인들 중에 산에 대한 것만 다루는 개인 방송들이 있는데 한번 봐보면 그쪽에서 나오는 산들은 정말 설국열차 같은 데 나오는 정말 높고 험난하고 365일 눈으로 뒤덮여 있는 산도 많고 진짜 험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등산이라는 건 힘들어서 안 간다는 사람은 있어도 위험해서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냥 야산도 아니고 웬만한 등산이 가능한 곳에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또한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놀라는 것은 무엇보다 외진 산길이나 혹은 날이 좀 흐리고 어둡더라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치안이 안전한 편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산에서의 치안이라는 것이 일반 길거리의 치안과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중남미 같은 경우는 등산로의 길목만 노리는 강도도 있다고 하고요. 심지어 총기 사고도 가끔씩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나라에서는 등산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하는 레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서 고가의 장비만 뺏어가도 돈이 꽤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 초입에 있는 팻말들을 보면 강도를 만났을 때나 조난됐을 때의 대처법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히 안 되겠지만 맹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미지도 상당히 강력하다고 하는데요. 산이 하나가 아니라 높은 산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걸 산맥이라고 하는데 이런데 잘못 올라가면 종종 야생동물과 마주치는 일이 나온다고 합니다. 운동도 좋고 성취감도 좋고 다 좋은데 갑자기 늑대나 멧돼지가 나타나거나 재수없게도 곰이랑 마주쳐버리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얘는 목숨은 네 마누라한테 바치고. 또한 바로 옆 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나가노라는 높은 산이 많은 지역이 있고 그 중에 자국 내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알프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지질학적의 단층 운동의 결과로 인해 비교적 최근에 산이 아예 생겨버린 곳입니다. 이 산맥 지역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과도 비교 못할 정도로 험준한데요. 지반과 지질이 약해서 현재도 조금씩 부서져 내리고 있는 바위산 계열입니다. 예전에 일본 여행 관련해서 TV 방송도 자주 나왔고 개인 블로그에 소개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쪽 여행 좀 다녀봤다 싶은 사람도 이 지역의 등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소개한 방송이나 블로그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산맥들은 잘못 소개했다가 큰일 날 수도 있을 정도의 험준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개인 방송 등에서 갔다 와본 사람이 촬영한 자료가 많이 있는데 봐보면 지형이나 지질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들이 한국의 등산을 부러워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비용 문제인데요. 선진국, 후진국을 떠나서 사실 어느 나라건 서민들이 레저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중진국을 넘어가면서
국민소득 수준 증가에 따른 여가 욕구가 강해진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 관련 문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등산이라는 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건 장비가 없으면 아예 불가능한데 등산은 옷이나 신발 정도만 있으면 가능하다. 한국에 체류 중인 한 중년 남성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중년층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데 비해 그렇다고 골프나 패러글라이딩, 요트 이런 것들을 하기엔 부담이 많이 된다. 젊은 층들이 하는 얘기로는 한국은 PC방이나 노래방 등에서 저렴하게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취미는 건강 쪽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가지 않았었는데 그러던 중 한국의 등산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는 멀지 않은 곳에 적당히 좋은 산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 시내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는 점이 믿을 수 없이 좋았다. 게다가 들어간 비용은 왕복 시내버스비와 음료수 값이었다. 식사는 많은 사람들이 인근 식당에서 사 먹지만 나는 집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갔다. 이것으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저녁까지 즐길 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정말 만족하는 취미 생활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산에 가지 않고 집에서 휴일을 즐겼을 때와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저렴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마우면 잘해. 알겠냐? 참고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에 등산을 하는 개인 방송들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등산 코스는 험난하다고 할 수가 없고 너무나 안전하지 않냐. 어린이가 아닌 이상 건장한 성인이 저렇게 고가의 장비가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등산을 하는 경우 장비를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는 걸 상당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실제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등산 복장은 딱 반바지에 반팔티 그리고 일반 운동화 이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산들이 접근하기가 쉽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ICG라는 국제위기 감시기구 동북아 사무소 소속인 피터 백이라는 사람은 외국인이면서도 한국의 등산 지식도 상당히 해박하고 한국의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을 제일 좋아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은 한국에서는 안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자신은 산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산을 넘었을 때 또 산이 나온다는 이 말이 가장 좋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등산에 대해서 객관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2000m가 넘는 산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간편한 차림으로 가도 문제가 없다. 가격이 좀 나가는 장비가 필요한 것은 지리산이나 설악산 정도이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3000m가 넘는 산이 수없이 많으며 산의 지형도 가파르다. 실제로 산에 반달곰과 불곰이 서식하는 지역도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을 추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후지산이나 일부 유명한 관광지를 제외한다면 일반적인 등산로에는 편의시설은 물론 휴게시설마저도 없는 곳이 많아서 안전을 생각한다면 지극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위험한 산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입산을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좀 더 높은 곳에 도전하려는 사람들 중에 조난을 당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반면에 한국에서의 등산이란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산까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 4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했고요. 등산으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험하지 않으면서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산부터 도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천하는 산 4가지를 뽑아줬는데 서울의 북한산, 부산의 금정산, 광주의 무등산, 대구의 팔공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발 800m에서 1200m 사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낮지도 그렇게 높지도 않다. 다만 평소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완주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가장 큰 문화 충격을 받은 것으로는 집에서 음식을 가져와서 휴식 중에 먹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사람들이 가져온 음식의 양이 엄청났다. 도시락이나 김밥, 샌드위치, 소세지에 산장에서는 고기를 구워 먹는 사람도 있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먹기 위해 산에 온다 라는 말이 점점 이해가 되고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은 정상에 올라가서 먹는 초코바를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생각했었는데 최근에는 주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이것이 정상에서의 최고의 음식이 되어버렸다 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이였습니다. 땀을 흘린 다음에 먹는 오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담인데 피크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어렸을 때 소풍 가는 걸 피크닉 간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어원을 찾아보면 원래는 이게 등산 용어라고 합니다. 평지나 잔디밭 같은 데가 아니라 원래는 산의 초입이나 중턱에서 캠핑을 치고
간식이나 식사를 하는 것이 피크닉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트레킹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는데 어원을 찾아가 보면 보통 산에서 1박 이상을 하고 계속해서 산행을 하는 빡센 등산을 트레킹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도쿄올림픽은 3월 19일 아니면 26일 이전에 아베의 긴급 기자회견으로 중지될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성화 때문인데요. 성화는 19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넘기는 행사를 거쳐서 20일 도쿄에 도착해 일본 미야기현 항공자위대 마쓰시마 기지로 옮겨 보관하게 됩니다. 성화 봉송은 26일 후쿠시마 현을 시작으로 47개 현을 도는 일본 봉송 일주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화 봉송 행사는 올림픽 개최 국가의 축제의 시작입니다. 성화 주자들이 봉송을 하는 동안 도로변에는 관중들이 응원하면서 자국에서의 올림픽 개최를 마음껏 축하하는 거죠. 유명인사 등 특별한 주자들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 경찰차의 호위를 받는 분위기도 특별하니까요. 그런데 도쿄는 그동안 계속 무관중의 성화봉송, 절대 도로에 나오면 안 됩니다를 안내하면서 성화봉송을 밀어붙일 계획이었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 어제 드러났습니다. 올림픽 성화는 12일 고대 올림픽 경기의 발상지 그리스 아테네 서쪽 올림피아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인사 등 필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관중 없이 진행됐습니다. 세계적인 악재로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는 이날 서부 스파르타 도로에서 진행되는 올림픽 성화 봉송에 시민들은 나오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화 봉송에 영화 300의 주연으로 출연한 할리우드 배우 제라드 버틀러가 주자로 참여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는 13일 세계적인 악재의 확산 우려로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자국 내 일정을 모두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올림픽위원회는 성화 채화 후 그리스 내 3200km 구간에서 성화 봉송 행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성화 봉송 중단은 힘든 결정이었지만 꼭 필요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런 결정은 그리스 정부와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조율을 거쳐 내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20일 미야기현 히가시 마쓰시마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올림픽 성화 도착 행사도 무관객으로 진행하고 26일 후쿠시마 제2빌리지에서 진행될 성화 봉송 출발 행사도 무관중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각 현에서 진행되는 성화 도착식 등의 행사와 성화 봉송도 모두 무관객으로 하면서 일반 관객의 입장을 통제하겠다고 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계획들을 탁상 공론으로 계속 발표만 하더니 어제 그리스에서의 사태를 보고 이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수습 불가능에 진행 불가능이고 애초부터 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르겠다는 인터뷰를 통해 연기나 취소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에 일본은 빠른 시일 내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것입니다. 취소보다는 1년 연기를 하면서 아베의 재임 기간 중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노려보겠죠. 그러나 이미 30조 원이 넘게 든 도쿄올림픽은 또다시 엄청난 비용이 지출될 것이기에 일본 경제에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일본이 1년 동안 올림픽 시스템을 유지할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연기가 어렵다고 한 말대로 그 부담은 상당할 것입니다. 경기장 및 선수촌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하고 입장권의 환불, 숙박 예약 취소 환불 등 한 번에 경험해보지 못한 문제들이 줄줄이 터질 것입니다. 어쩌면 깨끗이 취소하는 것이 더 좋았다 라고 말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래서 일본 니시 니폰 신문에서 아베 총리실에서 이미 올림픽의 취소 및 연기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베와 트럼프가 50분간의 통화에서 도쿄올림픽에 대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전화통화 후에 트럼프가 도쿄올림픽은 앞으로 여러 옵션이 있다 라고 트윗을 날린 걸 보면 말이죠. 그래서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아베와 트럼프는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자는 안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공동 제안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도쿄올림픽의 성화는 지금 그리스의 특정 장소에 7일 동안 갇혀있게 생겼습니다. 성화가 채화된 후에 빛을 보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줄줄이 손대는 것마다 대형 사건만 터뜨리는 아베가 뭐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수습도 못하는 결정장애에 걸리는 바람에
M1 성화가 고생을 하고 있네요. 지역 4선 의원끼리의 경쟁이 됩니다. 어제는 도전자로 나선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의원 바로 옆에 수성을 지역구에서 옮겨왔죠. 오늘은 이 성을 지켜야 되는 입장이죠. 방어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을 만나봅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부겸입니다. 주호영 의원하고 맞붙게 된 그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참 정치의 비정함이랄까 느낍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에는 오랜 학생운동 선후배 인연이었던 김문수 지사하고 제가 붙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조영 의원하고는 제가 거의 40년 가까이 제가 옛날에 경북대학 앞에서 복사집을 만들었을 때 그때 인연으로 시작된 우리가 사적으로 만나면 형님 동생 해왔거든요. 이 연거푸 두 번이나 이런 맞대기를 해야 되니까 제 처지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또 국회의원이라는 게 공적인 가치가 우선돼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제 소신이라 하는 지역주의를 넘어서는 진영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적 길에서 어쩔 수 없이 넘어야 하는 숙명이다. 운명 같은 거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너무 비전하죠. 주호영 의원 어제 저희 인터뷰 했는데 얘기하더라고요. 그 복사집에 주호영 의원의 부인 그 석사 논문 그 인쇄 맡기면서 친해졌다고. 네네. 아유 참 그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미래통합당의 지도부잖아요. 뭐 공천관리위원인가 뭐 그분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의 그런 결정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이 대구 지역에도 앞으로 이제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대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 둘 이른바 뭐 4선쯤 되면 조금 일할 줄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둘을 이렇게 소위 한 곳에 몰아넣고 검투사처럼 싸워서 살아남으라고 하면 참 이거는 조금 어찌 보면 당의 근시안적인 이익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그런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도전을 받는 입장이니까 제가 누가 오라 이럴 처지는 못 되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에서는 60% 넘는 득표율 기록하셨었죠, 김부겸 의원이? 그렇습니다. 주호영 의원이 오면은 경우가 달라지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거에 제가 함부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특히 민심이라는 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화가 나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뭐 그동안 사실은 별 사고 안 치고 또 그 나름대로 밥값을 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희 그런 초심을 우리 수성구민들이 알아주시리라 믿고 뚜벅뚜벅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주호영 의원 공천 결정된 후에 만나보셨죠? 뭐 만나고 있죠. 뭐라고 하던가요? 주호영 의원이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온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아직은 좀 얼떨떨해 하시죠. 왜냐하면 다들 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왜 정치적인 결정을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어떤 판단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나 저에 대해서 수성구민들이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저희가 하기 어렵네요. 어제 이제 주호영 의원도 김부겸 의원과 맞붙게 된 거 참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아 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러나 이거는 국가 노선과 이념을 두고 전쟁하는 거다라고 선거의 판을 딱 규정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조금 저는 이건 번지수가 틀린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럼 뭡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대구에 제가 이제 군포라는 삼선한 군포라는 지역구를 두고 내려왔을 때는 제 나름대로 정말 한국 정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 정치, 이거 특히 이념 프레임을 씌운 그래서 상대편을 무조건 비난하는 진영 정치 한번 극복해보자 라는 제 꿈이 있었고 그 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제가 한 4년, 5년을 두드리니까 우리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가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진영 정치나 그 지역주의 정치에 사실은 어찌 보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대구가 희생자예요. 예. 거기에다가 이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 먹거리라고 할까요? 예. 산업에 대한 이런 비전을 마련하지 못한 채로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힘이 드는 마당에 지금 또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직격탄을 맞은 거거든요. 예. 정말로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는 하루하루 또 한 달을 넘기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 너무 무슨 자유민주주의 대 예. 무슨 뭐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했나요? 독재 사회주의. 예. 저는 그건 조금 너무 정말 한가한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오히려 지금은 주 의원이나 저나 지금 재난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대구, 또 그러다 보니까 재난 극복 이후에 대구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예. 그거 살리는 것. 예.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미래 산업을 만드는 것. 예. 이런 걸 위해서 우리는 계속 협력해야지. 예. 여기서 뭐 아까 이야기한 이념 대결로 가는 것은 예. 너무 공허한 이야기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미래 산업, 민생 이르기에 쟁점이 되는 선거여야 한다. 이렇게 보신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우선 재난 극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 사회주의, 친중 정권, 탈원전에 대한 비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뭐 정책에 대해서 예. 탈원전이다 아니다 뭐 이런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대 독재사회주의의 대결이 되겠나요? 네, 저는 그 네. 점은 이해를 못하겠고 네. 저는 5번 수성갑 선거는 절대로 이념이 아니라 김부겸이라는 한 정치인이 지금까지 지역사회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믿음과 비전인데 예. 그 조영이라는 새 정치 이 지역에서는 새로 온 도전자 정치인의 예. 그런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와 비전 예. 이런 것하고 경쟁하는 거 아닌가? 예.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구도 진영 정치, 지역주의 정치의 희생자라고 하신 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할 여지를 아예 그 중앙당들이 봉쇄를 해버리잖아요. 한쪽은 텃밭이라고 해서 언제든지 그냥 소위 성장하거나 지역을 위해 일할 만한 일꾼들을 언제든지 갈아치웠고 예. 한쪽은 그러다 보니까 벌써 한 30년 가까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물을 보낼 수도 없고 네. 그러니 아까 지역은 자꾸 미래에 대한 꿈을 잃고 자꾸 피폐해지는 거죠. 네.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정치적 다양성이 점점 퇴색을 해버리고 예. 그러니까 도시의 생명력이 죽어버린 거고요. 예.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연관된 정치 쟁점으로 이제 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통해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이걸 김부겸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뭐 저는 처음에는 그건 뭐 소위 소탐 대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전당원 투표까지 해서 당의 입장이 확인돼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저는 당원의 뜻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저는 예. 그 당의 소속 의원이고 예. 또 자꾸 그 우리 당원들께서는 미래통합당이 먼저 반칙을 했다. 네네. 그래서 이 반칙을 용서할 수 없지 않냐라고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저는 선거법 개정의 원래 취지가 예. 다양한 정치 세력을 원내 진출시키기 위해서라는 그런 명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들은 후순위에 배치하는 등 후순위. 말 그대로 소수 정당과 그런 가치를 가진 분들의 연합 비례정당으로 가야 네. 그나마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고 앞번호에는 소수 정당, 저도 그동안에 원내 진출도 못했던 당들 후보들을 쭉 배치하고 뒤에 민주당 후보가 가면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또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 그래 우리가 그런 고육지책이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통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한테 대한 국민적인 이 뭐야 원래 했던 약속하고 틀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특히 주호영 의원이 이 민주당이 비례연합당 한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왔거든요. 예, 뭐 그 주 의원이 그동안 항상 그 미래통합당이 항상 그 농객으로서 그러니까요. 대여 공격의 전선에 앞장서 오셨죠. 예. 그럼 이번 수성갑 선거에서도 김부겸 의원을 향해서 이거 뭐 내로남불로 우리만 비판하더니 자기들도 똑같이 못된 짓 하는 당이다. 막 이렇게 공격하면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그래 뭐 공격을 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시인을 해야죠. 그러면서도 원래 미래통합당에서 비례
한국당인가요? 미래 한국당인가? 예, 예. 그런 어떤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은 이건 반칙이죠. 예. 그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도 반칙 대 반칙을 그렇게 했냐라고 하면 뭐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 주호영 의원한테 한마디 하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주 의원이나 저나 그것도 우리 인간적인 관계는 거의 40년 가까운 관계입니다. 선거는 뭐 냉정한 것이고 또 정치는 이런 비정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뭐 인간적 관계는 서로 변함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특히 대구는 코로나19로 정말 재난 상황입니다. 재난일 때는 누구 한 사람의 힘이라도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거든요. 예. 또 마침 저도 주 의원도 우리 예결위원회 같이 들어가서 추경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코로나에 내몰려 있는 대구 경북의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일용직 노동자 등 이런 정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취약계층 예. 이분들 생업지원, 생계지원, 직접지원 말입니다. 예, 예. 이거를 꼭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 둘은 더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주 의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예. 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당 지도를 설득해 주시고요. 저도 소극적인 좀 정부 좀 설득하고 네. 서로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나마 대구 쪽 그 확진자 증가 좀 주춤해졌고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는데 분위기 조금은 살아나고 있나요? 아직은 그런 아직 오늘 멀었어요? 제가 시내 나가 보니까 조금 사람들 움직임이 조금 활발해졌어요. 네. 그러나 확진자가 8,000명 나온 도시입니다. 예. 그래 죄송합니다. 7,000명인가요? 우리 대구만 해서. 대구만 대구만 이제 약 6천 명에 육박하죠. 6천 육박하죠. 우리가 대구 경북 합쳐서 7,000명인데 네. 그만큼 이 상처 빨리 우리가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여튼 예, 뭐 경쟁은 경쟁이지만 적어도 이 국면에서는 우리 둘이 정말 힘을 합쳐서 알겠습니다. 극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